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44페이지 계약 체결서인 과실입니다. 의하고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죠. 원시적 전부불능이에요. 그러면 뭐죠? 무효죠.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해요. 우측에는 요건을 보시면 1번 외견상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2번 계약 내용이 원시적 불능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을 말하고요. 3번 불능에 대한 고의 과실은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4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책임 효과는요.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죠? 끝이에요. 근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요 외기 어떤 문제냐면 우리 학설이 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관한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넓은 범위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뭐죠? 통설이고 학설의 태도예요. 그러면 판례는 어떠냐?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해요. 다른 범위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요. 따라서 추가할 것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를 좀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학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우리 판례는 이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 그럼 뭐예요? X고 불법 행위 책임이 문제가 된다. 그럼 뭐가 돼요? O가 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계약의 효력 해가지고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일단 쌍무계약이 뭐였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 해가지고 쌍무계약의 특질이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것은 하단에 보시면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의의는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고요. 법적 성질은 그냥 말 그대로 뭐죠? 항변권, 정확히 말하면 연기적 항변권이고 우측에 보시면 성립 요건 해가지고 가번해가지고 상대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려면 쌍방의 채무가 있어야 되고 그 채무가 무엇으로부터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되고요. 교재에 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중요하지는 않고요. 타이틀만 기억하시고 하단에 중요한 것이 나오죠. 나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먼저 이행하기로 했고 아직 상대방은 채무가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A입니다. 첫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주체 중 상대방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이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B번,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먼저 이행하기로 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주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쉽게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뭐 할 것이에요? 요구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상대방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라는 말은 그쪽에서 하면 저는 더 이상 동시 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뭐 하게 돼요? 소멸시키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라번 해가지고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일단 쭉 나오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예요? 6번이죠. 변제,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차용증서를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요. 채권증서. 또 가장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변제,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4번 효력이죠. 일단 1가번 항변권 행사 그 시기가 나오는데 일단 항변권 행사하게 되면 효과가 나오는데 주의하실 것은 우측에 나번 본질적 효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정당한 이행 거절인 거죠.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닌 것이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도 아니고 이행지체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하지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소송상의 효력입니다. 소송에서 문제가 됐다면 반드시 주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고려해주지 않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한다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급부 판결 내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도 중요한데 의의는 뭐냐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인데 이 위험부담에 관한 내용이 이해가 되려면 먼저 뭐가 이해되냐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보통 우리가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뭐라 그러죠? 매수인이라고 하죠. 자, 매매 계약할 때는 이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이 났으니까 물론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채무자냐? 일단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없어진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가 돼. 매수인이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건물, 후발적 불능이 된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2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래서 가와 나가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위험은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나번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3번 위험의 이전이 나오는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매수인인 채권자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된 예외에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요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A. 채권자에게 매수인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B.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다면 이때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효과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A. 채무자 측에서는 매매 대금을 달라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B번 뭘 조심하시냐면 이익 상한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면 갑은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고 을로부터 뭘 받게 돼요? 대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이득이 생긴다면 그 이익만큼 뭘 해야 되냐면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이익 상한 의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자, 첫째, 위험 부담은 뭐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 부담이다. 효과,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첫째,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의미는 건물을 넘겨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다만 그때는 이익이 발생한다면 채무자 측에서는 이익을 상환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나오면 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용어가 문제입니다. 용어가 좀 까다롭고 용어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교재도 읽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온다면 사례로 출제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는 고정적이에요.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1억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해 다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먼저 용어부터요. 여기서 갑을 요약자라고 하고요.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뭐라 그러냐면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병이 갑에게 전에 1억을 빌려줬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고요.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이거를 우리가 수익관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용어가 정리가 되면 이제 90% 끝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안 주고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되면 을은 매매대금 안 줍니다. 특히 을이 갑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병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안 주고요.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그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또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병이 내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했다면 이제 병은 을에게 1억 달러라고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병은 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병은 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 스스로 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요. 병 스스로 해지할 수도 없고요. 또 만약에 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이지 병은 원상 회복의 당사자도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소멸시킬 수도 없고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고 뭐부터요?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교재 353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의의죠.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킨다,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같아요. 2번 성질,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 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자, 해제는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경우를 1. 해제계약 합의해제라고 하고요. 해제계약에 대해서는 해제에 관한 민법규정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제와 취소가 같아요. 다른 점이 뭐냐면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했다, 사기, 강박을 당했다, 착오를 일으켰다. 요 4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약정 취소라의 사유라는 것은 뭐 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다시 한번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하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는 취소 사유를 정할 수가 없지만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약정으로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해제 조건하고 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철해.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예요? 철해잖아요. 따라서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해제와는 다른 거죠. 3번 해제권에 발생해가지고 1번 약정 해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끝이에요. 그 정도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해제권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 사유인데 채무불이행이에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책을 보실 때 채무불이행하면 앞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해제가 떠올라야 돼요. 해제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느냐? 1. 이행지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채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번 해가지고 보통의 이행지체 해가지고 중간에 이 해가지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채고하였을 것.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이행을 채고해야 하지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넘겨보시면 예외 가지고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되는 정기행위의 경우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3번 채고 기간 내 채무자가 이행이 없을 것.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해제권 발생을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이행지체료나 해제권의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고 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해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 그 다음에 우측에 나번 보시면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행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조심할 것은 채고를 안 하는 것이지 해제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채고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채무불이행 중에서 첫 번째 이행지체는 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것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하는 정기행위의 경우 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 하나 추가할 점인데 상대방이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고요. 또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요 세 가지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런 얘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달 말일까지 해야 돼요. 3월 말까지.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안 하겠대요. 오늘 18일 날, 17일 날인가요? 18일 날.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고요. 안 하겠다는 놈한테 동시에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 제공 필요가 없고요. 또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이달 말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행 불능이죠. 이건 뭐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행불능도 마찬가지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고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놈한테 굳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놈을 위해서 굳이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같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서 보시면 3번 불완전 이행. 무슨 말인가요?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자 수령 지체도 채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게 되면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것도 지체,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안에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사정에 의한 경우에서 첫 번째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의 발생에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판례는 해제권을 부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판례가 이걸 좀 긍정하는 듯한 뉘앙스에 대한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다만 그 판례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판례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인정한 판례는 없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그다음 4번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주된 채무가 아니니까. 다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제권 행사해가지고 가번 행사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 지 마음인 것이고 행사의 방법,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필요한 건 아니죠. 따라서 문서로 할 필요도 없고 말로 하든 어떤 상태 상관이 없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되고요. 다번 해제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겠어요? 철회하지 못하겠죠. 이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지효권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함께죠. 다시 말하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전원에게 계약을 해제하고요.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계약의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싹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측에 해제 효과가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답은 해제 소급효에 제한해가지고 제3자가 나와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취소 차이점이 있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도 보호되긴 하는데 선이여야지만 보호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가번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하단에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꼭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여요. 조심할 것은 원상 회복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해제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원물반에 대한 예외가 무슨 말이죠? 원상 회복하는 것은 원래는 뭐예요? 원래 물건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렵다면 그때는 대가를 변상해도 상관이 없겠죠. 2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왜요? 채무불이익이니까. 그죠?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원칙적으로 손해는 실내이익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4번 해제를 하게 되면 쌍방이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쌍방의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해제 마지막으로서 해제권은 소멸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번 일반적 소멸원인 해제권도 형성권이니까 10년의 제적 기간에 걸리고요. 2번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에는 해가지고 가번 상대방이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 회복을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하게 되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번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가 나옵니다. 계약의 해지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의의는 뭐냐면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실효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지라고 하고요. 물론 약정 해지권도 있고 2번 법정 해지권도 있는데 법정 해지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임대차에서 봐야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나번해 가지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지만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 판례가 불확정한 채권에 대한 계속적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인정해 줬다라는 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지권 행사에서 행사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게 됩니다. 넘기셔서 해지권의 불가분성, 부정적인 거니까 해지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에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이 소멸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지권이 없어지게 되고요. 해제 효과, 장래 향하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효과는 뭐 하잖아요? 소급하지 않고요. 따라서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3번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 줄 의무는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4번에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기본 해제입니다. 1번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계약법 총론을 끝냈는데 작년도 시험 문제 특징은 계약법 총론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문제를 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1번부터 보시면 1번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 어떻게 해요? 채권자는 채고 없이 전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불능이니까.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이죠.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 청구권이 문제될 수는 있어요. 3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행 불능인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제3자와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면 이행 불능이겠지만 매매 계약만 한 것은 아직 불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만으로 매매 계약이 법률상 이행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 그러면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행 보조자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행 보조자를 쓰고 있는 사용자인 사장이 책임을 져야죠. 나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 그래서 이행 보조자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면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5번.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보조자의 과실로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우측 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왜요? 도달해서 효과가 발생했으면 철회하지 못하죠. 좋다 그러면 철회할 수 있겠죠. 2번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X. 왜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 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맞고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5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왜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